이 방송대요. 방송대를 물론 들어간 사람은 많아. 졸업자가 드물어. 졸업생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방송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지방대학보다 방송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그리고 그 소위 그 방송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 사장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네들이 그 자수성가하면서 그 대학을 나오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졸업생들을 어떻게 봐? 좋게 바라봐. 동질감을 갖고 바라본다니까? 지 고생한 생각해서? 그래서요, 이 아이들한테 그 우리가 이 나라의 이름을 댈 수 없는 대학을 가라고 돈 쓰지 말고 애들한테 대학 가라고 그 사교육 강요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네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라. 초등학교 딱 졸업하면 아니 나 중학교까지는 이제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근데 얘가 중3 때까지도 영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갈 때 네가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생각해라. 네가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그 고민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은 왜 해야 되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는 게 그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고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이제 만 20세 미치잖아. 만 20세 밑에까지는 그래도 혹시 네가 공부할 재능이 있는지 검토할 마지막 시간이다. 그니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영 이 수업이나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책이라도 읽어라. 책이라도 읽으라 그래. 여러분 그 미생이라는 그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실 그 웹툰 작가들 그 웹툰 작가들을 사람들이 되게 뭐 그냥 웹툰 작가구나 뭐 만화 그리는 사람 만화 작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미생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웹툰 작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왜냐하면 사실 이 웹툰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영화 감독만큼의 콘티를 짜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소설가만큼의 작품의 구성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미술 감독, 영상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만큼의 정말 이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화 작업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웹툰 작가야. 그러니 혼자서 미술, 스토리, 편집, 이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나는 그래. 내가 우리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 무슨 케이블 방송 가봤어. 그러면 케이블 방송에서 조명, 카메라, 뭐 작가, 그 다음에 PD, 뭐 방송실 운영 수십 명이 따라붙어서 케이블 방송 하나를 찍는 거야. 거기 앉아서 쓰여진 대로 대본을 읽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의 방장들은 자기가 그거 다 하잖아요. 지방 치우고 예쁘게 또 화장까지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자기가 그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을 상대하면서 10시간씩 9시간씩 방송하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 그런데 웹툰 작가들도 보면 아니 웹툰 작가들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지. 웹툰 작가들은 그보다 더 대단한 거야. 그 모든 미술적인 문학적인 그러니까 이 웹툰이 미술적 재능과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사회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웹툰이라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 웹툰 작가들이 정말 미국의 웹툰 작가들은 돈 많이 번다며.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들이 정말 이건 종합예술인이야. 정말 종합예술인으로서 그들의 노동의 대가와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된다고 봐요. 예. 나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애가 맨 앉아갖고 만화만 그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혹시 알아요? 미생 같은 작품을 써서 그 텔레비전에 저작권 받고 팔고 그걸로 돈 벌게 될지 떼돈 벌지 어떻게 알아?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애가 그걸 하면서 행복해 한다면
남들이 정말 허접한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걸 아이가 3, 4시간씩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란 말이 있더라고. 우리 딸이 인터넷에 떠도는 명언을 보여줬어. 모든 사람이 허접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욕하는 일을 당신이 3, 4시간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건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응?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뭔가 행복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 애가 그걸 계속 즐길 수 있다면 얘가 그걸로 먹고 살 길도 나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사회에서 만든 판, 이 사회에서 만든 틀, 그 틀에 우리 애들을 밀어넣지 말자고요. 그 왜 롤러라는 거 있잖아.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거대한 이 무거운 통 2개 사이를 이게 지나가면서 포처럼 펴지는 거. 원래는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걸 그 롤러에다 집어넣으면 쫙 펴갖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롤러가 있잖아. 그걸 프레스라 그러나? 우리 애들을 프레스 기계에 넣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의 아이들은요, 뭔진 모르지만 자기가 잘하는 뭔가가 다 갖고 있어. 우리는 그걸 최대한 찾아야 돼. 어린 시절의 많은 경험과 대화를 통해서 얘는 뭘 잘할까? 얘는 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찾아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물려받은 애들 중에 쓸만한 인간들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벌러 다니면서 봤는데 부모들한테 떼돈을 물려받은 애 중에 유능한 애들 거의 없어. 왜? 부모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창조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애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돼. 호화사치 낭비만 할 줄 알지 얘네들 중에 정말로 그 창조적인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진 애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거야. 자식이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물려주는 게 가장 나쁜 짓이야. 왜? 그 손자는 등신대거든. 자기 자식까지는 먹고 살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손자한테 그 자식이 뭘 가르치겠어. 그래서 옛날부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유산을 국가에서 70%를 갖고 30%를 주는 그런 거를 모범이라고 생각했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사회에 50%를 내고 50%만 가족들이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지,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는 부끄러운 거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뭘 물려줄 거냐? 지혜를 물려주세요. 많이 책을 읽고 그리고 많이 사회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물려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심을 저는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나는 그게 신앙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는 어머 여기서 망하나 봐,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이는 이건 뭐지?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는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신앙심, 두 가지를 물려주고 싶어요. 유산으로. 저는요, 이 아이가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뭘 하든 자기 스스로 내가 없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 두 가지라고 봐. 지혜, 세상을 보는 지혜, 그리고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 이게 나는 신앙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많은 돈? 많은 회사?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강요한 적 없어요. 예.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한 적 없고, 뭐 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물려줄 준비를 하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 프레스에 밀어넣듯이 애들 키우지 말고 우리 아이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주는 부모가 되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집 가까운 그 타협을 보고 갔는데, 집 가까운 외고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족들의 합의였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계속 8년을 떠들었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자기 담임하고 얘기를 딱 끝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좋은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왜 너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랬나 봐. 근데 우리 딸이 워낙 확고하게 자기 신념을 얘기한 거야. 자기는 거기 가서 우수한 게 다니는 게 더 낫다고 본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 모양이지.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마지막에 고민된 게 뭐였냐면, 이건 나의 철학인데, 자사고 가지 마라, 특목고 가지 마라, 그건 나의 철학인데 내 철학으로 내가 내 아이의 가능성을 너무 일찍이 잘라버린 거 아닐까? 너무나 이렇게 묻어버린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간호사가 나오는 거야. 무슨 의학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어떤 수간호사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간호사인데 대화를 하는 장면이야. 근데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수간호사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한 얼굴로 앉아있으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이 수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다고.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 꿨는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이 꿈을 정했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본 거야. 그런데 다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어느 순간 어른이 돼서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공허한 거냐고. 나는 이제 우리 딸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입학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아빠랑 저랑 물어봤어요. 딸, 너 후회하지 않겠니? 너 나중에 너가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못 안 간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그래도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지. 이건 오늘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하고 스페인어만 열심히 잘 배우면 된다는 거야. 그 내가 영어 스페인어만 배우지 말고 독어 불어도 배워라. 알았대. 이 사회적인 틀거리에서 너한테 너가 어떤 기회 하나를 버리는 거다. 근데 우리 딸이 그게 기회비용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애가 그 자소서를 쓰고 그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 그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외고를 가? 그냥 인문계 가! 그래서 막 짜증을 했더니 쫙 째려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엄마, 남의 집 엄마들은, 그래서 왜 엄마를 비교하는 거야? 남의 엄마하고 왜 날 비교하는 거야? 어휴, 그러면서 말을 말겠다고. 아니 뭐 이 외고를 붙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서를 쓴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애가 그 집 가깝고 넉넉한 성적으로 가는 학교도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학교 가봐.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를 받겠어. 3년 내내 자기가 그 안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비하하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의 기회비용은 그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학교를 안 가는 대신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는 걸 자기는 선택한 거라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라고.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딸의 고등학교 입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또 그만큼 성숙하겠구나,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 어머,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 그, 요즘에 우리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텔레그램을 보내요. 그러면서 예전에 망치부인을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좀 더 잘 키웠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자녀들하고 대화가 늘어났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막 후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막 애들을 막 쪼고 막 애가 성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걸로 막 부담을 줬던 부모님들이 이 세월호 이후에 그걸 중단한 거야. 요즘에 밑대 선전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녀왔습니다가 감사한 요즘입니다. 살아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부모들이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많이 하고 애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실패했는지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어제 우리 대학교 후배들한테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너희들은 역사를 공부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사회의 주도계층이 돼야 된다. 그러니 뭐든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라. 지금에 있는 틀거리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도전해라. 30년 전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사라진 게 많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졸업한 다음에 들어갈 세상을 보지 말고 40년 뒤를 내다보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어떤 일을 창조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한다. 왜냐?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 시간에 했는지 뒤에 뒤풀이 시간에 했는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를 안다는 게 뭐냐 하면 실패의 경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한다. 이걸 배우는 게 역사야.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실패했다. 그걸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교육이에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공 사례만 알려주려고 그래.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애들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자녀들에게요 좋은 교육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는 쓸데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해서 실패해봤다는 걸 알려주면 얘는 똑같은 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실패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을 진지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요. 망치 부인은 진보냐 보수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저께 강의 시간 하려고 했다 못한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하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젊은이들이야. 20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0대 젊은이들은 무조건 진보 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적어도 20대 아직 아무것도 갖지 않은 때에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부패하고 그 틀에 박힌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돌아본 나는 그 20대 때 고민했던 진보의 방향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이전에 부패하고 틀에 박힌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발전했을 것이고 그 발전이 모이면 우리 전체 공동체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20세에는 반드시 진보 세력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게 이제 시간이 없었고 못한 얘기인데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진보가 없는 보수는
부패예요. 썩고 고여서 썩고 문드러져. 망할 수밖에 없어. 진보 세력이 없는 보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부패해서 망해. 그러면 보수가 없는 진보는 중구난방이야. 사회 혼란이지. 서로 막 그 사고를 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해져. 그래서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 보수, 성숙한 진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때로 협업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보냐 보수냐 묻지 마.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본다니까. 진보 없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 없는 진보는 혼란으로 망해. 둘 다 망한다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더러 보수냐 진보냐 묻지 마. 우리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보수야.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진보야. 어떤 사람은 계속 지키고만 싶어? 그대 이대로 머물고만 싶어? 그거 불가능해. 계속 발전하고 싶지만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요. 그걸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묻는 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데. 안 그래요? 정말 무식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수하고 진보가 있어.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수예요 진보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존재들이, 그 보수의 뜻이 뭐냐? 새누리당이요. 등신새끼 지랄하네. 새누리가 무슨 보수야. 꼴통이지. 새누리가 뭘 지켜서 보수야. 보수냐 진보냐 묻는 이 무식한 벗들이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진보를 물어보면 새누리당 지지한 보수, 새누리당 반대하면 진보래. 나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 진짜. 아유,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역사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모든 국민이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 그 EJ라는 우리 좋은 프로가 있잖아요. 그 팟캐스트, 그 열심히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계속 들어도.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죠. 우리 방송은 기본적으로 줄기만 얘기해. 우리 방송은 기본적으로 사관 중심에 줄기만 이야기를 하고, EJ는 그런 사관에다가 덧붙인 섬세한 사건 하나하나를 다뤄주잖아요. 그러니 EJ라는 팟캐스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홍구 선생님이 지으신 대한민국사라는 역사책 되게 어려워요. 4권짜리인데 어렵고 재미없어요. 그래도 다 보셔야 돼. 대한민국사라는 책 4권짜리 있는데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화 선생님, 이화 선생님이 지으신 역사라는 책이 있어. 그것도 이제 훑어내는 책이니까 그런 책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는 책 읽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팟빵 들어가서 EJ 옛날 거부터 쭉 한번 보시고, 뭐 망치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어차피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차이를 부각하지 마세요. 나는 EJ하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뭐 80%는 일치됐다고 봐. 그러니 EJ를 들으면서 망치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 망치부인이 100% 맞다고 누가 그랬어? 나도 100% 안 믿는데? 나는 내 자신을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치부인이 이랬는데 EJ가 다르게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EJ는 공부한 사람들이야. 나는 학교 때 1점대였고 그 역사를 전공한 그 성적 좋았던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그게 더 신뢰감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망치부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역사를 알아야 돼. 모든 국민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철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려서 우리 집안이 불교였으면 불교만 알아.
우리 집안이 기독교였으면 기독교만 알아. 그죠? 그리고 무슨 다른 철학책이나 역사책을 안 봐. 다른 철학책이나 사상책을 안 보고 그냥 살다 가. 근데 불교나 기독교는 종교야. 종교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종교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어. 기독교의 그 많은 분파들,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끼리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자기네 새로운 분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불교도 여러 개 있죠. 원불교도 있고 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많잖아요.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건 형식일 뿐이야. 종교의 내용을 바라봐야 돼. 그런 면에서 나는 타인의 종교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타인의 종교 시설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가령 뭐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고 막 목타고 두드린다든가 아니면 막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부처님의 뜻도 아니라고 봐. 얼마나 그게 무식한 짓이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종교를 가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훼손하고 나는 인간이 한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종교전쟁이라고 봐. 종교전쟁은요 사실은 그 땅과 물질이 탐나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죽인 거야. 그건 정말 종교의 참뜻을 벗어난 정말 신의 뜻을 벗어난 아주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나는 종교전쟁은 나는 정말 반대해. 부시 그 이라크하고 전쟁한다 그러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라크 전쟁 했잖아요. 찾았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 찾았어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건 무슨 얘기냐?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10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거기 가서 전쟁을 했냐고. 그것도 기독교 순혈주의, 기독교 원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지 말어. 예수님을 모욕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뜻을 왜곡하지 말고 결국 전쟁 무기 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난한 나라의 과부와 아이들에게 그 비싼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개지랄 떤 거 아니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면 예수님 팔지 말어. 아니 예수가 싫은데 이 방송을 왜 들어? 이 방송은 예수를 믿는 망치 부인이 예수님의 그 조언에 따라 하는 방송이야. 예수 싫단 얘기 채팅창에 쓰는 건 내 종교에 대한 모욕이야. 내가 방송으로 마호메트 재수없어 이럽니까? 불상을 다 부셔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남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저는요, 이 이슬람교든 불교든 나는 그 불교 철학을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의 의미, 나는 그걸 옛날부터 어떤 때 얘기를 들었냐면 주로 막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럴 때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주변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주로 잘난 척할 때 사람들이 썼어.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그런 표현을 썼어. 그런데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표현이 뭔 뜻이냐? 나중에 내가 읽어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거나 하늘 아래에 있는 거나 모두가 다 나다. 다름이 없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오심즉 여심이 그 말이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돌도, 나무도, 동물도,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뜻이래. 어? 이게 뭐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무라일체 사상하고도 통한다는 거야.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뜻인지 여러분 알고 지냈냐고.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지냈잖아. 남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물론 근데 그런 것 같아. 사실 교인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교인 중에도 그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 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을 전환하고 그 일꾼들의 품삯을 안 주고 막 이런 장로님, 그건 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면 안 된다고 봐요. 직원들의 일당을, 직원들의 품삯을 훔치는 자는 그 성경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 그러면서 장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이요, 그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다윗도 옛날에 바람 폈다 그러면서 외도하고, 솔로몬도 뭐 여자들이 많았다 이러면서 술집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개신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골에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작은 절들이 있어. 근데 그 절들을 세운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배자야. 왜냐하면 스님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며. 스님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대. 법명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배자들이 머리 깎고 그리고 암자 하나 짓고 수도자인 척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 스님이면서 전 봐주고, 스님인데 전 봐줘. 그 사람 스님 아니야. 전 보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야. 불가의 수도승이 아니라고. 저기 부적 써주고 전 봐주는 스님들 많아요. 그거 다 가짜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이 성불한 사람은 해탈의 경지를 경험하고 성불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텔레그램에 욕 많이 해. 나한테 사입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한 깨달음의 경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유아 독존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 봐요. 내가 민주주의는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냐? 왜 민주주의냐?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개성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들 모두에게 자유와 존엄성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어떤 인간은 개새끼고 어떤 인간은 소새끼 같은 짓을 하는데 왜 모든 인간에게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가? 심지어 범죄자의 인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런 거거든?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니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분신들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 모든 인간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웃을 위한 훌륭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 그게 나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깨달음과 난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 그래서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든 틀거리일 뿐이고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기본 철학은 나는 다 통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비하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거다라고 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얘기가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인에 대한 세금은요, 나는 잘못된 세금이라고 생각해. 왜냐?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 중에 예를 들어 교회 중에 5%만 대형교회야. 5%만 대형교회고 95%가 되게 가난한 교회들이야. 그 가난한 교회는 한마디로 목사님들의 생계비도 안 나오는 교회가 많아요. 5%의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 60%인가를 장악하고 있어. 교인 60%를 장악하고 그 5%가 쫙쫙 핏바람먹듯이 헌금들을 걷어가는 거야. 헌금 걷어서 뭘 하느냐? 구제사업? 뭐 장학금? 형식적으로 조금 나눠주고 실제로는 뭘 하느냐? 그 돈으로 부동산 사요. 건물 사고 땅 사고. 교회들이 있는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 헌금 모아가지고 주차장 사고 교회 건물 짓고 부동산에 투기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종교인 과세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야. 그건 의미 없어. 대형 교회 전도사들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100만 원, 120만 원?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띄어봤자 얼마를 띄겠어. 도리어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종교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걷어야 되는 거야. 종교 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보유세를 걷어야 된다고. 그 가난한 전도사들, 목사들한테 세금 걷어봤자 얼마를 띄겠어. 목사님 월급 200~300만 원밖에 안 돼.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1000만 원 준 데도 있다고 하더만. 그거 뭐 1000만 원짜리 월급에서 소득세 띄어봤자 얼마 띄겠어. 그러나 100 몇십억 건물, 몇백억짜리 주차장, 여기에다가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쓸데없이 대형교회 안 지어. 세금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래야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로 분산되고 작은 교회들에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들이 이웃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종교인에게 과세 나는 반대예요. 종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돼. 항상 모든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할 때 어땠느냐. 신라가 망할 때도요, 사찰에다가 땅을 막 부자들이 기부를 해. 그래서 형식으로 땅이 이 땅의 주인, 자기 땅의 주인이 사찰인 것처럼, 절이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래서 세금을 감면받았어. 그래서 신라가 세금이 줄어들고 망하는 거야. 고려가 망한 이유도 그 당시 고려의 부자들이 절에다가 자기 땅을 전부 다 이름을 올려놓고 그 땅에서 소유물은 지가 먹고 그러면서 절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어 고려가 망하는 거야. 조선이 망할 때 조선은 서원이었잖아. 서원에다가 땅을 전부 다 맡겨. 그래서 땅의 소유자가 서원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안 걷었어. 그래서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거야.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라니까.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종교시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장 비싼 땅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갖게 되면 망해. 그게 망해.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있잖아요.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대형 사찰이 지어져. 절 혹은 서원.
그것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지어져. 그래서 망했어. 신라가 망할 때도 그 대형절, 그때는 천태종이었죠? 그때 그 교종의 이 천태종으로 망했어. 그 엄청나게 넓은 땅에, 엄청나게 넓은 배후지에, 엄청나게 큰 절을 지었다가 다 망한 거야, 신라가. 고려 때 마찬가지야. 조계종. 엄청나게 넓은 땅에 큰 절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쌓고 그러면서 그 절에다가 땅을 다 맡겼다가 망하는 거야. 조선시대 때 대형 서원에다가 땅을 다 부속시켜 놓고 지네들 그 패거리에 물적 자산으로 삼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망한 거야. 응. 예. 예. 그래서 예. 이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그러면서 이 종교들이 망할 때 이건 또 뭐야? 여보세요? 잘못 걸린 전화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왕조가 망할 때 첫 번째는 사찰로 땅이 모인다. 부동산이 모이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사찰들이 권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 왕조가 망했어. 무슨 교회였지? 소망교회였나? 이명박 때 강남의 소망교회 유명했잖아. 그래서 뭐 그 이명박 때 장관이 되기 위해서 고대 출신, 그 다음에 소망교회, 그 다음에 영남 출신 고소영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죠? 딱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어. 대형 교회들이 20년 동안 지어졌지. 그 다음에 그 대형 교회들의 소위 권력의 실세들이 다니지. 권력의 실세들이 교회의 인맥을 이용해서 서로 무슨 고위 공직을 나눠갔지? 매관매직 하는 거야. 신라가 그래서 망했고 고려가 그래서 망했고 조선이 그렇게 망했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개신교들이 딱 그 짓거리에 역사적으로 망하는 왕조와 결탁했던 종교들의 모습을 지금 딱 그 지랄 하고 있어. 조선이 뭘 아니야. 왜 그 누구니? 저기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왜 철폐했는데 서원에 소속된 땅은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전국에 너무 많은 땅이 서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 적게 거친 거야. 그래서 전국의 서원을 전부 다 철폐하고 36개인가만 남겨두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미 그 흥선대원군이 나왔을 때는 이미 조선의 조선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한 이미 1801년에 조선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1801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조선은 이미 그 모든 기운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60년 동안의 세도 정치를 하고 그 뒤에 흥선대원군이 고종 섭정을 하면서 나타나서 이 조선을 한번 살려보려고 했으나 10년 만에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20년 동안 외교 세력을 동원을 해서 조선을 지켜보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이 조선의 낡은 구조가 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매국노 새끼들 때문에 권력을 가진 매국노 새끼들 때문에 결국은 이 조선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망하는 징조는 다 마찬가지야. 옛날에 누구였지? 한비자가 이야기한 망국의 징조가 있어. 망징이라고. 그거 한번 찾아봐봐. 대형 사찰들이 늘어나가지고 재산과 노비를 막 착취하고 그리고 이 종교가 권력과 이 결탁하고 그리고 지금 막 서로 매관매직이 성행을 하고 그리고 이 법과 질서를 위에 놈들부터 안 지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그 나라가 곧 망한다. 근데 지금 딱 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망징이야, 망징. 나라가 망할 징조랑 딱 맞아떨어져. 박래용 칼럼 그거 올려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망치분 방송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 딱딱 그러면서 왜 들어? 그래 재밌어? 알아들을만 해? 응.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요. 망할 징조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돼. 자, 그러면 불교는 망했을까요? 불교? 지금 2000년 동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개신교 이렇게 망할까요? 항상 이렇게 권력들이 그게 천주교가 옛날에 이 천주교 카톨릭이 온갖 부정부패하고 이게 서양에서 카톨릭이 그랬어. 서양에서 카톨릭이 십자군 원정하고 이럴 때 가장 부유했어요. 교황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 그때. 그러면서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교황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십자군 원정을 하는 거야. 종교전쟁. 명분은 종교였지만 실제로는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 그 전쟁을 하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 대형 성당을 짓는 거야. 그 대형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야. 지금의 교황청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지어진 거야. 그러면서 전 유럽에 큰 성당들이 지어져요. 두오모라 그래갖고, 두오모. 그 두오모들이 소위 다 이 1300년 이후에 지어진 게 대부분이야. 그 두오모라는 성당들이 뭐냐면 주교가 집전하는 성당이란 뜻이래. 그래서 굉장히 큰 중심 성당.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커다랗고, 밀라노의 두오모라는 성당을 보면서 나는 기절할 뻔했어. 무슨 돌을 가지고 찰흙으로 빚어놓듯이 조각을 해놓은 거야. 너무 화려하게. 정말 그 두오모 성당의 정면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한 달 동안 쳐다봐도 다 못 보겠다 할 만큼 아름답더라고. 이 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도 너무 아름다워. 그 피렌체 두오모라는 거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뭐 분홍색, 녹색 이렇게 건물 벽에 색이 들어가. 그 색칠한 줄 알았어. 그런 색깔의 대리석을 지은 거야. 핑크빛 대리석, 그 다음에 초록색 대리석 이런 걸 구해다가 그걸로 벽을 만들었어. 그게 얼마나 비쌌겠냐고. 그걸 가져오면서 얼마나 돈이 들었겠어.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다 지은 거야. 그러면서 카톨릭이 망해요. 카톨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1500년대에 뭐가 일어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 너무나 많은 성당을 지으면서 이 서민들을 핍박하고 막 그 헌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꼬라지에 대한 비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크게 당하면서 개신교가 나오는 거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잖아. 응. 이게 종교가 그렇게 권력과 결탁해서 재물을 움켜쥐고 그런 추잡스러운 짓을 하면 반드시 모욕을 당해. 그러니까 반드시 남부끄러운 짓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맥을 유지해야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수도사들이, 그러니까 수도원 출신의 교황들이 나와서 카톨릭 개혁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정말 개신교 개혁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봐. 뭔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응?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응. 여러분 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전에가 누구였냐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교회의 그 수장이었어. 근데 이 베네딕트가 소위 보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보수 세력의 대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베네딕트 이전이 누구였더라?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요한 바오로 2세였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고, 그리고 이 베네딕트가 들어와서 있다가 살아서 물러나고 프란치스코가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로마 카톨릭 중에서 그래도 진보 쪽이었다는 거야. 약간의 그래도 진보를 이해했던 그 교황이었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엄청난 이 권력과의 결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의 교황이 되는 과정이 그 엄청난, 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쟁을 거쳐서 교황이 되는 거래. 근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될 때도 그렇게 엄청난 두 세력에 부딪혀갖고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제3자가 요한 바오로 2세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그 카톨릭이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베네딕트가 될 때, 이게 요한 바오로 2세가 되게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베네딕트가 될 때 보수 세력이 이제 잡은 거야. 근데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잡은 다음에 온갖 기독교 카톨릭 부패, 교황청 부패 사건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성직자의 아동 성폭력 문제가 막 이슈가 됐던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수 세력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베네딕트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도 정치야. 로마 카톨릭도 세계 정치의 중심과 연관되어 있어. 보수와 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살해 위협이 많잖아. 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보스 포럼에 가서 나눠줘라, 빈부격차를 줄여라,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죽이기로 결심한 거야. 왜?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 계속 이렇게 떠들면 자기네들의 재물을 나눠줘야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예. 추천 구걸 하지 마라. 꺼져 이 새끼야! 어디서 추천 구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자, 불타는 10미닛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내용 이해가 좀 되세요?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시고 이해할만 하시면 추천. 근데 사실 우리 방송이 아무나 이해가 되는 방송은 아니야. 우리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주변에 막 홍보하고 있어요 막 이러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가웠어.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돼. 이 사람,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초심을 기억해야 돼. 맨 처음에 나를 딱 봤을 때 그 느낌. 님들 뭐 날 좋아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맨 처음에 우연히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막 아래 위에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다리를 확 보여주는 그 언니들 방에 들어가려고 막 광클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들어왔을 때 욕했잖아. 씨발 내 눈갱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2번 미끄러지고 3번 미끄러 들어온 다음에 이제 딴 방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인생의 낙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초심, 그때 날 봤던 그 충격, 첫인상, 여러분이 누구한테 망치 부인을 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런 충격적 과정을 거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라 그러면 안 돼. 아무나 볼 수 있는 방송은 아니야.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방송은 아니에요. 이게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이고 마음이 열린 만큼 공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뭐라 그랬어? 자, 여러분이 쟤한테 꼭 전도하고 싶어. 쟤는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있는 애야. 가령 얘가 보니까 머리는 좀 똘똘한 애인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때마다 뻘짓을 해. 이런 애한테는 좀 듣게 하고 싶어. 그런 목표가 선정이 되면 그 애한테 야, 너 망치 부인 봐라. 절대 안 봐. 그 친구를 만날 때 의도적으로 그 친구랑 만나기로 한 시간에 먼저 가서 망치 부인을 막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낄낄낄끼고 막 빠져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그럼 걔가 와서 야, 너 뭐해? 라고 얘기할 때까지 못 본 척. 그러면 그러면 빨리 꺼버려. 그때 중요한 건 빨리 꺼야 돼. 빨리 꺼버려. 그러면 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집어넣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2번째 만날 때 똑같이 막 열심히 쳐다봐.
열심히 쳐다보고 이어폰으로 막 듣고 그러면서 그러다 친구가 와서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아무것도 아니야. 또 집어넣어. 그럼 이때쯤 되면 얘가 기분 나빠. 뭔데 그래? 아, 이게 좀 아무한테나 보여주긴 좀 그런 거야. 야한 거야? 대부분이 야한 거냐고 물어봐. 야하지. 야하다는 뜻이 뭐야? 어떤 그 규정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 야하긴 해. 근데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려. 그리고 이제 딴 얘기를 막 돌려. 왠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도대체 뭐냐? 너 뭔데 그러냐? 아니 근데 이게 아무나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러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되 꼭 한마디를 덧붙여. 혼자만 보세요. 혼자만 보라고. 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사람들 그 애가 이해를 못해. 너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게 꼭 들어가야 돼. 너니까 보여주는 건데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라. 응? 그래야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선택받은 느낌을 가지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봐라.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 예. 그 막 강요하면 안 되고 혼자만 봐. 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막 찾아본단 말이야. 그래야 첫 충격. 씨발 내 눈! 이게 2단계를 넘어서는 거지. 나에 대한 거부감과 이거 뭐야? 막 이런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으로 자기가 의지를 갖고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 눈갱 이 충격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 도대체 왜 나더러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비웃고, 지가 다 안 해, 입으로 인생을 살아, 이렇게 비웃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망치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검색 한번 해봐. 그냥 이제 그냥 노느니 이 잡는 심정으로 검색해봤어. 그런데 망치 부인 한 얘기가 나와. 뭐지?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이 얘기할 때마다 검색을 해. 뭐지? 진짜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죠. 예, 3단계로 가면서 망치 부인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망치 부인의 입장이 제일 궁금한 거야. 뭔 일이 터지면 망치 부인한테 생각이 제일 궁금한 거야. 와갖고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어. 농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얘기 안 했어. 기다려. 너 빅뱅 컴백 콘서트 할 때 빅뱅이 먼저 나오니? 아직 마무리할 때 이렇게 라스트 스타는 라스트 그거 몰라? 내가 진짜 꼭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인트로 중이야. 기다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알아서 근데 수준이 영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가. 그리고 이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 뭔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와서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블랙 걸렸던 거, 자기가 옛날에 강태대 갔던 거, 내가 1년에 한 번씩 블랙을 풀어주니까 마치 자기는 블랙을 안 당한 척 하면서 얌전히 앉아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앉아있다가 점점 귀가 솔깃해지고 밤에 자기도 전에 찔리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요. 손 들어봐봐.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도 손 들어봐. 그렇게 지내오면서 이제는 잠잘 때도 틀어놔야 잠이 오고 혹시 망치 부인이 어디 간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재방송 안 틀어주면 손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누구 맘대로 본론으로 가래. 너 때문에 오늘 농협 얘기 안 하고 내일 할 거야. 자, 이게 망치 부인의 방식이죠. 망치 부인이 소통해.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를 보고 들어. 그러나 지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아. 그러면 야, 이 망치년아, 너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독재하냐? 그러니까 네가 박근혜를 끌어내려. 그리고 나를 대통령을 시켜. 그럼 내가 너 강퇴 안 시킬게. 근데 나는 지금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이야.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어. 너를 강퇴 블랙시킬 권리. 방장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야. 기본권이지. 네가 왜 내 기본권을 건드려? 어? 네가 들어와서 채팅하는 건 네 권리고 너의 채팅을 보고 내가 열받아갖고 강퇴시킬 권리는 나의 기본권이야. 내 기본권 침해하지 말고 꺼져. 플리즈 꺼져. 우주 플리즈 꺼져.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더러 독재다 어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니네가 날 대통령을 만들어. 박근혜를 일단 끌어내리고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니네가 와서 개소리를 해도 내가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냅둘게. 오케이? 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어쩌고 독재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 방장의 기본권 침해하면 그것도 죄야. 알았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뉴스 얘기 간단히 할게요. 예, 뉴스를 이제 간단히 하는데 이게 뉴스보다 중요한 얘기였어. 왜냐면 내가 어저께까지 그 경희대 강연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그 경희대 강연 가느라고 은근히 긴장했잖아. 우리 시청자들도 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졸아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막 가서 제 시간 안에 얘기 못 끝내고 막 말하다 말고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혹시 우리 그 날 초청한 교수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거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내가 그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트로를 그동안 좀 못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인트로를 한 거고요. 자,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안내방송했던 여자 농협 이야기 좀 기다리고 그날 4월 16일 세월호에서 4월 16일 세월호에서 여자 목소리 안내 멘트가 나왔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은 안내 멘트하고 처벌 안 받았다 그랬더니 이 막 댓글원들이 망치부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남자 김용호라는 사람이 방송했고 처벌받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정말 없었어요? 응?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진짜 여자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 목소리 있었던 거 그 손석희 뉴스에서 손석희 뉴스에서 나왔었죠? 있었던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손석희 뉴스에도 지금 없어요? 예, 오늘 저희는 세월호 4층에 있던 고 김시연 양의 휴대폰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해 드릴까 합니다. 김시연 양은 저와 처음 인터뷰했던 김중열 씨의 따님입니다. 김중열 씨가 저와 두 번째 인터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김 양은 시신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고 김시연 양의 이 영상은 최초 침몰 신고가 있기 직전인 8시 50분부터 50분 동안 간헐적으로 찍힌 영상들입니다. 배가 기울자 당황해하는 여학생들의 모습과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불신하는 아이들의 대화, 또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들은 한참을 통곡했다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온 아이들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동영상은 여학생들의 비명 소리로 시작합니다. 고 김시연 양이 처음 촬영 버튼을 누른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인데 이는 최초 침몰 신고가 접수되기 2분 전입니다. 커튼은 창문에서 45도 넘게 벌어졌고 아이들은 움직여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지금 벽에 붙어있어. 영상은 5분 뒤 8시 56분 다시 촬영됐습니다.
지금 진짜로 죽을 위기야. 이 정도로 기울었다. 오늘은 4월 16일. 그 순간 방송이 나옵니다. 선생님 계시는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공간 갖고 여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야, 미쳤나봐.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죽이는 거야. 죽이고 나오고. 이런 거다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좀만 이따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 무서워서 우리 진짜로 이만큼 기운 거야. 진짜야, 다른 이것은. 사람들을 살고. 45분 뒤 다시 시작된 영상 속엔 구명조끼를 입은 채 겁에 질린 여학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연 양은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JTBC 김관입니다. 방금 저 목소리가 방금 저 목소리가 그 중년 남자 목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 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본 영상 중에 목소리가 여러 개 나오잖아. 사람의 목소리가요, 지문이랑 똑같이 다 다르대. 그걸 뭐라 그래? 성문이라 그래, 성문. 목소리에는 누구에게나 한 사람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갖고 있는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어제 우리가 봤던 영상과 오늘 본 영상,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김영호라는 선원은 일단 이 사람 승무원이면서 구조를 안 해서 신면형을 받은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서 형벌 받은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해서 받은 게 아니라 2등 항해사 김영호는 이 사람이 2등 항해사이면서 선원들을, 그러니까 승객을 구하지 않은 죄로 신면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사람이 여러 명이야. 지금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한 게 어제부터 남자도 2명 이상이야. 그죠? 앞부분에 얘기한 목소리랑 뒷부분에 얘기한 영상이 틀려. 그리고 여자 목소리도 분명히 들렸고 여자도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이 김영호가 재판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방송하기 이전에 먼저 사무부 직원들이 여러 명이 방송하고 있었다. 그 기사 보세요. 뉴시스1에 김영호 씨의 재판 얘기가 나와. 왜 그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 안 하고 나갔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영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이크를 잡기 전에 이미 사무부 직원들 여러 명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야. 망치분을 까기 위해서 지네가 올린 기사인데 그 올린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까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은 전부 기소돼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사무부 직원들은 누구냐고. 소위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노트북, 이건 승무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승무원들이 보는 게 그러니까 선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소위 사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이 아니었을까? 그 노트북의 소유자가 누구였고 그걸 누가 만졌을까? 그런데 그 노트북에서 건져 올린 자료에 뭐가 들어있었지? 국정원 지적사항, 뭐 조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테리어 지적사항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그 노트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 그 노트북을 썼던 사람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노트북을 누가 썼는지 혹시 밝혀졌어요? 뭐 자판기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해 놓은 거.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은 지금 처벌받고 있는지, 또 누가 왜 맨 처음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시작했는가 밝혀졌나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빨리 아이들에게 이 배가 이렇게 서 있는 배야, 이렇게 길게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이미 이렇게 되면 못 나온대, 문이 막혀서. 그러니 기울기 시작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바깥으로 나와서 반대편으로 애들을 쭉 세웠더라면 이 애들은 구조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누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기 시작했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꼭 뒤통수 치듯이 망치 부인이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봐. 어?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서 처벌받은 사람 있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방송하는데 전부 다 구속됐냐고. 아직도 세월호? 야, 너 세월호 특별법이 뭔지 모르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별위원회가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법이라고. 근데 아직도 세월호라니. 이제 수사 시작했는데 왜 수사하냐는 거야. 아이, 이 또라이 진짜. 예, 이제 시작이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는 거야. 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들어있었던 노트북은 누가 사용했었는가? 그 노트북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날 가만히 있어라, 현장에서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방송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또 이 승무원과 선원들이 탈출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그랬어. 어? 탈출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재판에서 이야기했다고 미국의 NBC 방송이 보도했어. 그러면 누가 선원들에게 탈출 지시를 내렸는가? 어? 이준석 선장이 생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그 사건 발생 시간에 계속 통화를 했다는데 그 사람은 누구야?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느라고 VTS에다가 기록도 안 남기고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밝혀지지 않았어. 그런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선장과 승무원을 형량부터 때리는 거야. 아니, 모든 게 밝혀진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밝혀진 다음에 처벌을 해야 정상 아니야? 그날 첫 출근한 견습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견습 직원이 그날 사고를 당했는데 7년형을 받았대. 계약서도 안 쓴 직원이 단지 선원이란 이유로. 그러면 그 노트북에 그 지적사항은 이미 한 달 전인가 한참 전에 지적사항이야. 그 문건이 들어있었던 노트북을 가지고 탄 직원은 어딨냐고 지금. 그거 누구 거였냐고. 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선장과 승무원 처벌부터 지금 하고 있어.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어? 자, 그 얘기 넘어가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어저께 하려다 못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들이요 철수하고 있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있대. 현재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가 16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그 160여 명이 중국하고 일본 기자들이래.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계통이라든가 선진국 기자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다는 거야. 왜? 왜 그랬을까? 청와대에서 브리핑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브리핑도 안 하고 기사를 쓸 내용을 안 주는 거야. 대화도 안 하고 브리핑도 안 하고 기사를 요청해도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외신 기자들이 다 떠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항의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외신 기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이걸 의도했던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의도했던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다 떠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져도 그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타전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외국에서 망명을 해 있다가 들어올 때, 미국에서 들어올 때, 어저께 우리 후배한테 들은 얘기야.
그 미국에서 숨어 있다가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외신 기자들을 겹겹이 3겹인가 4겹을 싸가지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렸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해외에 망명해 있던 인사가 마르코스 시절에 입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총 맞아 죽었대. 공항에 내리자마자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올 때 외신 기자들을 겹겹이 싸가지고 들어온 거야. 만약에 외신 기자들이 총을 맞으면 그건 유엔에서 개입할 문제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외신 기자들은 세계의 진실을 전하는 이 눈과 귀의 역할, 정말 진실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신 기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아프리카의 역할이 되게 또 커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방송을 내가 들으니까 외신 기자들 중에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대. 외신 기자들 외국 언론인 중에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이제 외국에 사는 유학생의 소개로 그 이제 외국인들의 소개로 언론인들이 나를 알게 되면 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방송이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팅은 안 돼도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야. 인터넷 와이파이 존에서는. 그러면서 이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말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뭐 하시옵소서라든가 뭐 이렇게 표준어를 막 그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쉽게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어를 다 알아요. 그 기자들도 보면 외신 기자들이요. 한국에 와서 취재할 때 한국말 다 배워서 와.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기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 그리고 외국의 교수들 중에 미디어의 앞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아프리카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프리카 TV가 이런 서비스 중에 가장 최장수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끌어내고 있잖아. 광우병 문제 때는 광우병 문제,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천안함 때, 연평도 때, 그 다음에 대선 때, 총선 때, 그리고 이 그 세월호 문제 이런 걸 아프리카에서 막 실시간으로 팩트 TV가 생중계해주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언론 미디어를 연구하는 교수들도 아프리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대. 우리나라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언론정보학 교수들도요. 솔직히 나한테 유명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애들 리포트 써갔어.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리포트를 써갔는데 그 교수들이 우리 방송을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다 보고 그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왜 연구를 하느냐? 사실 아이들을 이제 언론 뭐 옛날에는 신문방송학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지금 이 미디어의 일꾼들을 키우는 대학이야. 그런데 앞으로의 이 미디어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경쟁이다.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지금은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라는 이 체제가 여기에서 어떤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팩트TV 같은 게 계속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된다면 제도권 언론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라는 거지. 실제로 이 제도권 언론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진실을 전하지 않잖아. 진실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팩트TV는 정말 팩트를 전해. 가감 없이 그대로 생중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보고 깨닫는 거는 각자의 몫이지만 어쨌거나 뉴 미디어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거는 정말 그 기도 중에 깨달은 바인데 지금의 제도권 언론은 소위 광고주들이 지배하잖아.
광고주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폭격에 대해서 기사 썼던 기자가 전보됐다며, 쫓겨났다며, 다른 데로 발령났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외국에서도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게 문제가 될 만큼, 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소위 돈줄을 쥐고 있다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 세계의 미디어들을 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막강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방송 내용을 만들고,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대주는 사람들의 주문에 맞게끔 뉴스가 생산되는 거지. 그게 지금 매스미디어 체제의 문제점이야. 그런데 우리는 웹캠 하나, 아니면 아이폰 하나, 마이크 하나, 웹캠과 마이크 아니면 아이폰 하나면 백날 첫날 떠들어도 돼. 그렇잖아요. 인터넷 데이터만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운동이라고 보는 거지. 새로운 미디어 상황이 오고 있다. 여기에 애들이 이걸 똑바로 바라보고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사실 아프리카라는 회사가 이 플레이어하고 스튜디오를 제공하잖아. 그러니까 시청자는 그냥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바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 그 정보창이 되는 거야.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뭐 우리 유스트림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은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들은 우리 아프리카만큼 이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유튜브나 유스트림에 보면 막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활발하게 서로 의견이 실시간으로 주어지고 막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거 없잖아. 사실 이 아프리카는 와가지고 딱딱 뭐 내는 뻑 뭐 쿵 딱 이러면서 이렇게 헛소리 하는 친구들조차도 아프리카의 채팅창을 살아있게 하는 요소예요. 이 아프리카가 굉장히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신 기자들도 혹시 아프리카 믿고 떠나는 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 외신 기자들이 떠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상 외신 기자들이 떠나고 있어. 오늘 통진당 최후 변론이야.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어. 연말에 올해가 가기 전에 통진당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야. 해산 심판에 대해서. 근데 내 예측에는 통진당 해산 심판을 통진당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통진당 해산 심판을 해서 얘네들을 해산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민주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그 공동의 공안 분위기로 공포 정치를 해나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통진당 해산과 더불어서 몇 가지 공안 사건을 같이 터뜨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외신 기자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아프리카는 죽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이 아프리카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좀 들어요. 나는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미국의 역사나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미국에 부러운 게 있어. 미국에서 내가 부러운 게 딱 두 가지야. 다른 건 별로 전혀 안 부럽고 딱 두 가지가 부러워.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대책.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장애인 복지. 그게 제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 내가 제일 부러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세이프하우스인가? 세이프하우스인가 뭐였지? 안가라는 하여튼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CIA 안가에서 벌어지는 사건.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였어. 그래갖고 이제 이 덴젤 워싱턴의 영화에 보면 이제 CIA가 서로 이제
정보를 사고 팔면서 CIA 내부의 변절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전직 CIA 요원 덴젤 워싱턴이 그 정보를 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다른 CIA들에게 막 추적당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러다 덴젤 워싱턴이 아주 총 맞고 죽어요. 죽기 전에 정보를 또 다른 CIA 요원에게 전해. 그러면 근데 이 CIA 요원은 자기가 CIA 요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덴젤 워싱턴의 그 정보만은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이 CIA에서 지도부가 혹시 뭘 주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걸 보면서 얘가 그 내용을 어떻게 언론에 보내버려. 언론에 보내버려. 그러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덴젤 워싱턴으로부터 뺏으려고 했던 정보를 언론으로 이렇게 뿌려버리면서 진실이 알려진다는 그런 스토리였어. 근데 미국 영화의 대부분의 진실을 밝혀내가는 과정에 항상 해피엔딩의 끝은 뭐였냐? 언론사로 자료를 보내면서 끝나. 언론사로 자료를 보내면 그 언론사들이 그 내용을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 미국의 그 언론사에서 이 얘기를 보도하는 장면으로 늘 해피엔딩이 돼. 물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미국에서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호되고 그래서 정말 언론이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가보려고 가서 그것도 연구하고 싶어. 그랬더니만 마침 워싱턴인가에 그 언론 박물관이 있다 그러더라고. 언론 박물관이 있다니까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게. 진짜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냐? 정부가 기자들을 탄압하거나 그러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가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거고요. 쓸데없는 거 쓰면 강퇴야.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농협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이건 축소가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몰랐네. 그런 것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사코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8천만 원 상당의 필라테스 기구를 산 사실은 조달청 물품 취득 원장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국민의 세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필라테스 기구 구입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청와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 몰래 8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쓸 수 있었던 걸까?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안. 이 안 어딘가에 국민들만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10년간의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을 모아 검토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류 및 어류 구입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조류 및 어류 구입비 1,000만 원과 이에 따른 관리비 600만 원 등 모두 1,6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예산안을 보니 이 항목의 예산은 10만 원짜리 잉어 100마리를 사기 위한 용도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잉어는 수명이 길어 수십 년을 살 수 있는데
왜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하는 걸까? 약간은 그 문제는 있죠. 매년 100마리라는 그 고정된 숫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만약 예산한 대로 청와대가 잉어 100마리를 매년 구입했다면 현재 청와대 상춘제 앞 조그만 연못에는 1000마리에 가까운 잉어들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는 카메라를 수년째 같은 기종으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2년 동안 C사의 마크5와 N사의 D4X라는 기종을 구입하겠다며 1,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모델명을 가진 카메라가 없습니다. 특히 D4X의 경우 출시에 대한 소문만 있었을 뿐 아직 시판되지도 않은 기종입니다. 모델명 여기 캐논 마크 5라고 하면 이게 무슨 모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모델 자체가 없죠. 네. 청와대는 또 내년도에 행사용 팔걸이 의자 35개가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의자 한 개의 가격은 100만 원. 청와대에 가구를 납품한 적이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그렇게 비싼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한 100만 원 합니까? 아유, 의자 하나에 그렇게 안 비싸요. 요거는 얼마 정도죠? 요게 개당 40만 원이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0년간 이 고가의 의자를 매년 수십 개씩 구입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산한 대로 의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면 그 수가 모두 400개가 넘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최근 5년간 매년 중복 구매를 하고 있는 품목들을 모아봤습니다. 400만 원짜리 카페트 세탁기와 600만 원짜리 온장고 등 이 물품들의 사용 연한은 모두 5년이 넘습니다. 예산안에 나온 각 물품의 수를 세어봤습니다. 청소기와 복사기, 냉장고는 100대가 넘고 부피가 상당한 냉동고와 온장고는 30대에 이릅니다. 이 모두를 청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양입니다. 실제로 그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비용과 수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타낸 돈으로 무엇을 하는데 돈을 썼는지 청와대 밖에서 알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내년에도 이 물품들을 다시 구매하겠다며 해당 항목들에 대해 4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년 복사에 붙이듯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돼 위원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합니다. 소관부처의 예산 흐름을 파악해야 심도 깊은 심의가 가능하지만 청와대 예산의 경우 이 같은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견임 상임이다 보니까 타 상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면밀한 검토 및 추적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고질적인 청와대의 비밀주의가 혈세 낭비를 막지 못하는 이유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접근하기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가 이제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25일의 짧은 기간 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예산 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청와대의 예산 편성 관행은 뿌리 뽑히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공주님이 잉어탕을 좋아하는 거지 뭐. 이 뭐 대통령 식사에
매일매일 잉어를 잡아먹나 보지. 3일에 한 번씩 잉어탕을 끓여 먹었나 보지. 안 그래? 원래 잉어는 그거 애 낳은 여자들이 그거 저기 산후조리 하려고 먹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먹었을까? 뭐 청와대에서 애 낳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알 텐데 궁금하네요. 예. 하여튼 그 이야기 다음에 드디어 이제 농협 1억 2천만 원 사건 얘기할게요. 예. 자, 농협 1억 2천만 원. 이게 사건의 진실은 아시죠? 예. 그 농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농협 통장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텔레뱅킹을 이용한, 이게 텔레뱅킹으로 이제 그 통장을 관리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중국 IP가 접속을 해서 이 돈 1억 2천만 원을 298만 원, 299만 원 이런 식으로 빼낸 거야. 계속해서 빼갖고 1억 2천만 원 다 빼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마이너스 400만 원 거의 390 몇만 원까지 찍어 놓은 거야. 그렇게 돈을 다 빼나갔는데 농협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지방에서 임시거처로 얼마를 쓰고 나머지 그 집을 구할 나머지 돈을 넣어놨던 건데 그걸 중국 IP에서 다 빼간 거야. 근데 그걸 농협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의 원인을 모르니까 책임질 수 없다라고 그런데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까지 5명이래. 농협 통장에서 돈을 뺏긴 사람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협사건이라고 뜨는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협이 해킹당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KB은행도 당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인가 우리은행 은행 다 당했잖아. 5명 아니고 50명이야. 어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은행 뭐 국민카드 뭐 은행권에서 지금 해킹을 작년 재작년에 엄청 당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텔레뱅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 1억 몇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농협도 그렇게 해킹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보가 빼돌려져서 결국 지금 범죄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어쨌거나 모르는 중국 IP에서 돈을 빼간 거야.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이유가 뭐죠? 안전하게 그 돈을 보호해달라고, 보관해달라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은행이 털린 거야. 이건 은행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해킹의 방비를 제대로 못해서 해킹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뺏긴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은행이 다 책임을 진대. 은행이 보험을 들어놓고 이런 사고가 터지면 다른 나라는 은행에서 전액 채워놓는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주민번호 체제를 가지고 모든 개인정보를 정부가 감당하면서 정부가 심지어 개인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해킹이 1억 몇천 건 개인정보가 날아갔는데 대책이 없고 책임진 놈이 없어. 처벌받은 놈도 없고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안 그런다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나온 게 금융소비자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저축은행 사건, 이명박 때 저축은행 사건 아시죠? 이 부산 지역에 그 시민들이 저축은행에다가 전 재산을 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저금을 했잖아. 그런데 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 재산 몇억 원씩을 넣어놓은 거를 5천만 원씩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날아간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면은요.
그 은행이 왜 망했냐, 왜 부도가 났냐 하면 소위 이상득 같은 사람, 이상득이나 최시중 같은 사람들이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 저축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았어. 재산 신고한 내용에 보면 그 저축은행에 160억씩 넣어놨다는 거야. 그럼 160억씩을 넣어놓고 높은 이자를 그런 애들이 받아 챙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돈을 그 부산 시민들과 같이 돈을 잃었을까요? 그 은행 정지시키기 전에 돈을 다 뺐다는 거 아니야. 어? 그 은행을 정지시키기 전에, 영업 정지시키기 전에 돈은 걔네들 다 돈 다 빼고 그놈들이 이자를 다 받아먹고 돈 다 빼가고, 그리고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만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해서, 그런 금융사고에 대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얘기죠.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런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던 거야. 다른 나라들은 은행이 당연히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지네가 해킹당해서 돈을 뺏겼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상한 방식으로 돈이 인출되고 있는데, 그 돈 주인에게, 돈을 맡긴 그 고객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는 은행의 잘못이잖아. 철저히 은행의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소비자 주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만, 재윤경 씨라고. 굉장히 미녀 진행자죠. 팩트TV에 나오는 그 미녀 진행자 재윤경 씨가 하는 운동이 그거래요. 금융소비자 그 주권운동.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은행에서 돈 떼이고 이러는 거를 그냥 내 잘못이거니 그러고 참는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래요. 이번에 농협에서 1억 2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건, 나도 그럴까봐 농협에서 돈 빼야지,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농협에서 돈 털릴까봐 농협의 주거래 은행을 빼갖고 딴 데로 옮기자, 그게 결론이 나오면 안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국민이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라. 그 은행이 돈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으라고 국민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몰랐잖아. 못 지겠다고 그런다는 거야. 은행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법,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만 책임지라는 법이 어딨어. 내 돈을 전액 돌려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재윤경 씨의 그 내용을 내가 다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머리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내용이더라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뭐 나는 은행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은행에서 털어갈 게 없어. 빚만 많지 뭐 지네가 털어가봤자 나는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그 재윤경 씨의 그 팟캐스트나 재윤경 씨의 글 같은 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권, 여러분들의 금융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농협에서 돈 뺏긴 사람들, 그 뭐 농협에서 돈 빼자 어쩌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물타고 있는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 아니라고. 그 농협에서 뺏겨서 국민은행에 넣으면 국민은행 안전할까? 국민은행에서도 털릴 수 있는 거야. 뭐 그럼 하나은행은 안전할까? 거기도 이미 다 털렸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이 지금 개인정보 다 털려 있잖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돈 빼서 어디다 넣자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한 목소리로 금융사고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지게, 금융권이 책임지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는 보험을 원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을 들면서,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이 금융권에 대해서 과연 얘네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나? 얘네가 우리에게 보험을 들 자격이 있나? 감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보험, 금융보험을, 재보험을 드는 걸 강제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보험을 통해서
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전액 물어내게끔, 전액 물어내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끝이야. 농협 1억 2천만 전 재산을 도난당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일회적 구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은 당연히 은행이 보상해줘야 되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요구해야 된다. 예, 이게 핵심이야. 벌써 시간이 5시 29분이네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인트로가 너무 길었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되고요. 예, 오늘 인트로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싶으시면 다음에 또 오시면 되고요. 요구하면 들어줍니까? 요구는 일단 해봤냐고. 온 국민이 요구해봤냐고. 요구도 안 해봤잖아. 이제까지 뭐 해봤자 들어줄까요? 이러면서 안 한 게 문제야.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호화 여객선을 탄 그 이주민처럼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받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꿈도 꾸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망가뜨린다고. 여러분 열심히 안 사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안 사세요? 나는 정말 하루에 단내나게 살아요. 입에서 단냄새가 나. 숨 쉴 틈 없이 바빠보셨어요? 이 일을 하고 순식간에 이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을 참고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쉰다고. 그게 숨 쉴 틈 없이 일한다는 걸 난 알아. 입에 단내나게 일한다는 거 난 매일 그래. 아침에 6시에 눈 떠서 밤에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입에 단내나게 숨 쉴 틈 없이 일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집에 택배를 전달해준 아저씨, 배를 누르고 내가 문 열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문 앞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내려가. 내가 있는 걸 확인하면. 그만큼 바쁘게 살잖아. 바쁘게 사는데 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없냐고.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을 어떤 놈들이 중간에 빼돌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중간에 빼돌리는 우리의 돈을 당연히 되찾을 생각을 못 해왔던 거예요. 이젠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익을 지네들이 빼돌리는지, 지네들이 뺏어가는지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돼요. 국회의원 연봉이 1억 몇천이다. 나올 때 욕만 하고 다음에 또 그 새끼 찍어주지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원 잘라버리는 유권자가 돼야 된다고. 대통령 250억을 영수증 없이 돈을 써요. 그 돈 어디다 쓰고 또 국민 세금으로 저지랄을 하냔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님이 주인인데. 당신 집 문서를 고의 접어서 현관문 밖에 내놓을 거예요? 새로 산 지갑에 현찰을 가득 넣어서 살포시 대문 밖에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고 있는 돈, 여러분 돈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이야.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에이 요구한다고 주겠어? 그러면서 안 받은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자, 그러면 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국민의 대동단결. 이제까지 쟤네들이 갑인 척하고 우리가 을인 척했어. 돈 받을 사람이 갑 아니야? 을인가? 우리는 돈 받을 사람이야. 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우린 채권자라고. 우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놈 새끼들이 우리 걸 가져간 거야. 우리는 피해자이고 채권자야. 그러니 우리는 채권자, 피해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전선을 만들고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놈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 찾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개고생하고 일한 다음에 자기 걸 못 챙겨 먹는 삶을 계속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그래서 단결된 조직의 힘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 국민공천 연대를 만들어서
정말 쓸만한 정치인들, 우리의 권리를 지킬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는 그런 공동체 연대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걸 지킬 수 있어.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1919년에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3.1운동으로 알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보에 민감했어요. 이 반도국가의 국민들의 국민성인데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앞서갔던 사람들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3.1운동이 없었다면 중국의 5.4운동도 인도의 비폭력 평화시위도 없었다고. 중국도 일본 군벌을 무찌르지 못했을 것이고 인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의 4.19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저 라틴 아메리카에는 계속해서 이 식민지 독재 국가들이 운영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의 4.19 혁명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벌어진 거 아니야? 민족 독립운동이. 아르헨티나의 민주화운동 벌어진 것도 우리 4.19 운동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87년 민주화운동을 보고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하고 태국에서 민주화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최선봉이 우리나라야. 80년 광주항쟁, 오죽하면 유엔에서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엔 기록물로 보관하자고 하겠어. 그 위대한 역사라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면 그걸 유엔이 보관하자고 하겠냐고. 그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국민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어?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저 새끼들이 전부 다 니 탓이야 그러니까 내 탓인 줄 알았잖아. 김대중 노무현이란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써제끼는 새끼들한테 그냥 밀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 줄 알았던 거야. 이제까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아세요? 무능한 야당 때문에? 아니요. 나쁜 언론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지도자인지 우리 국민만 몰라. 김대중 노무현을 세계 선진국 민주주의자들이 얼마나 높이 추앙했는지 우리 국민만 몰라. 누구 때문에? 언론 때문에. 언론이 이렇게 거짓말을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아온 거야. 답이 없고 깝깝하세요? 왜 답이 없고 깝깝해요? 망치 부인 있잖아! 아프리카 TV가 있잖아! 팩트 TV가 있잖아! 국민 TV, 뉴스타파, 손석희 뉴스. 지금 나는요,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은 소위 그 뉴 미디어, 이 새로운 미디어 운동, 새로운 민주주의 미디어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난 생각해요.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 솔직히. 나는 그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렵지 않아. 이건 반드시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는 날마다 입에 단단하게 숨 쉴 틈 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치 부인의 배경이자 뒷배이고 그리고 백이잖아. 망치 부인의 힘의 원천, 에너지의 출처. 우리는 한 몸이야. 내가 잡혀갈 때 나만 잡혀갈 줄 알아? 시청자 때 다 데리고 들어갈 거야. 우리가 구치소를 접수하자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디어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지지 않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뭐라 그랬어? 포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지.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죽을 각오라고 덤비는 사람을 이기는 적은 없어. 우린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 병들고 나약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빨리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내가 놈들의 꿈에 밤마다 나타나서 놈들의 피를 말려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난 죽으면 더 강해질 거야. 한번 죽여봐. 어떻게 되나? 너부터 끝이야. 자, 망치부인 방송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그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후배들하고 이제 끝에 또 토론을 했어. 1학년짜리 남자애가 그 노동당 당원인데 똘똘하더만. 그러면서 그 친구랑 되게 재미있는 토론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 나는 미국의 예비선거가 결선투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나는 그래서 미국은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예비선거는 결선투표가 아니다. 그걸 어저께 노동당 당원하는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냥 숫자를 달달달달 외우고 똘똘하더라고요. 야, 우리 경희대 사학과 후배들이 너무나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어제 봤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랑 토론하면서 20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띤 토론을 재밌게 하다 시간이 시간 너무 늦어서 돌아왔는데 중간 선거 말고 예비 선거. 나는 그 예비 선거가 결선 투표의 개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다음번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초콜릿은 망치부인의 불타는 10미닛으로 이용되고, 여러분의 스티커는 1000명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여러분의 별풍선은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비와 소송비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311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우리 안치환 선배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예, 우리 안치환 선배님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해주신 3131분께 더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욕쓰고 강퇴당한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 채팅창을 살아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욕이 난무하고 이 장난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그리고 좋은 글들로 망치부인의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어저께 우리 경희대 강연 마치 자기 가족이 한 것처럼 다 같이 기뻐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어요. 누군가 남이 슬플 때는 자기의 슬픔을 투영해서 같이 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하기는 어렵대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망치부인이 강연 잘했다고 너무들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가족인가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